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도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고 분봉은 어려워도 일봉 보고요, 주봉 보고 또 월봉을 봐야 될 때가 있고요. 큰 흐름들, 오늘은 한 월의 흐름들을 보면서 9월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9월은 어떤 주식시장 말고요. 개인적으로 9월은 어떤 달입니까, 상무님? 네. 9월부터가 네. 평균적으로 성과는 좀 안 좋긴 했었어요. 네. 미국의 경우는. 네. 예, 마크 트웨인이 주식 투자하기에 위험한 달이 9월, 8월, 12월, 11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예. 예, 늘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올해 9월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개인적인 9월에 대한 감성을 좀 여쭤봤는데 결국은 주식시장 얘기하십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9월은 어쨌든 우리가 여름 지나고 뭔가 과거에도 보면 한가위도 있고 이제 수학의 계절인데,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보면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쨌든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언제쯤 멈출 것이냐. 네. 그거는 결국 물가에 달려 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다. 고용이나 소비나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은 어떤지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지난 주말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 잡으려고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명확한 생각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물가가 안 잡힌다. 결국은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과열을 좀 억눌러서 물가를 잡는 건데, 파월 의장은 한 두 가지 정도, 산업 생산이나 부동산 투자는 줄어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용 시장과 성장은 뜨거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보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전언이었는데요. 저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예, 작년도에 이제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2.1% 성장했거든요. 잠재 성장률보다 위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위였고, 올해 초에 미국 경제를 볼 때 미국이 한 1% 정도 초반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사이클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건데,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6%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는 2%가 넘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미국 경제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뜨겁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사실은 주변 정황들이 코로나도 있었고 유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전쟁, 글로벌 영향들이 좋을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금 탄탄하고 네. 좋은 그런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네. 미국 GDP의 8%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민주당처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래도 재정은 균형 재정이 기본이고 거기 적자가 네. 조금 조금 더 나는 건데, 지난 1년 동안 GDP의 8%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생각하기 힘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균형이 이미 깨져버렸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좀 줄이고 감세해줘서 정부가 돈 쓰는 것보다 민간의 돈을 좀 쓰게 해주자, 이게 공화당의 생각인데, 네. 코로나 때가 트럼프 정부 4년 차였거든요. 미국의 가장 현금 보조도 가계에 가장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규율이 예. 많이 좀 깨진 거 아닌가.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 어떤 감각이 없어졌다. 네. 감각이라고 민주당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막는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뭔가 균형이 네. 깨졌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 제갈길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미국 선거 예, 내년 인플레이션이 11월. 네. 쉽게 잡힐 거냐. 특히 네. 임금도 오늘 밤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뭐 한국보다 낮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포드와 GM이 그 임금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는데요.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임금 뭐 40% 인상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미국 주가가 리바운드 했던 것도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반등을 했는데 네. 결국은 금리라고 하는 게 연준의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 그러면 저는 연준이 이제 우리 금리 인상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강하다, 뜨겁다. 그 이유는 결국은 풀린 돈이 많아서. 풀린 돈이 많고 정부가 또 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 긴축이 쉽게 멈추지 않고 금리도 내리기 어려우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미국의 급체금리가 뭐 여러 수급상의 이유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시장의 부담인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과한 건지 아니면 국채금리가 여전히 좀 불안할 수 있는지. 네, 저는 최근에 뭐 2, 3일 동안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죠. 네. 미국의 10년물의 경우는 4.3% 넘어갔다가 오늘은 4.1%까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그 아래쪽으로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닙니다만은 금주의 뭐 지표들이 조금 둔화가 되니까 떨어졌는데 여전히 미국의 성장률이 6%가 넘고 또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국채 발행해서 또 채권을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국제 시장에 또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국 증시 입장에서도 뭐 미국 경제는 뭐 뜨거운데 미국과 다른 나라 경제가 차별화됐던 거는 뭐 최근 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저렇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내재가 된 리스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을 보더라도 최근에 중국을 보면서 금리를 낮추는 것도 되게 찔끔찔끔 낮추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경기 부양의 강도가 약한데 이게 다 미국이 돈 풀고 미국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해지고 위안화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금융 환경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 또 금융시장이 미국 경제 나빠지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좀 적당히 둔화가 되는 게 글로벌 경제의 어떤 밸런스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저는 과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였고요. 뭐 투자는 항상 편안하게 가면 좋은데 걱정의 담벼락들이 항상 앞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고금리 환경, 게다가 중국 이슈가 불거졌고 실적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영증권에서는 이제 3분기 또 남은 하반기 보면서 핵심적인 변수를 어떤 걸로 뽑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뭐 실물 경제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산업활동 동향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지표가 아주 나빴는데요. 이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박스권이 조금 높아지거나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경기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뭐 금융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좋아질 여지가 있냐.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의 운신의 폭도 좀 좁아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생각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많이 떨어지긴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취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 지금 미국에 가장 취약한 게 은행들이라고 봅니다. 은행들은 이제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줘서 이제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3%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한데 예. 10년물 국채보다 만기가 짧은 2년물 국채는 5%인데요. 2년물 국채가 5% 넘었던 건 2007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많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역은행들이 금년 3월 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미국의 은행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 그러면은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스윙폭은 미국의 금리가 결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얘기 나온 길에 그 얘기를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는 원하는 만큼 회복되지 않는 거고요, 중국이. 네.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은 거고요. 아까처럼 금리도 내리기 어려운 게 이제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중국의 부동산 이 리스크가 과연 중국 내 문제냐,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은 없는 거냐, 뭐 중국 경제가 정말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소위 위기의 가능성들인데요. 그 부분은 높게 보지는 않으시나 보죠? 저는 위기는 위기죠. 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건 위기고, 네. 뭐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뭐 대중 수출에서 타격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는 저는 만성 질환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미 알게 모르게 그렇게 온 겁니다. 대중 무역 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중국 덕에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지수가 2,500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이때부터 한국에서 차화정이라고 하는 차이나 스토리로 무장했던 종목군이 꺾일 때부터 얼추 우리는 이제 중국 리스크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에 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난 10여 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가 연율화로 2%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거 우리가 주가에 이제 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장기 박스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기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 한국 시장에서 좀 제대로 올랐던 섹터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업종 지수가 20개 있는데요. 업종 지수보다 더 올랐던 게 한 5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전자,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가 네. 최근 뭐 2년은 어려웠지만 지난 10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괜찮았고, 또 두 번째가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역시 최근 한 3년 어려웠지만 그 전에는 좋아서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 다음이 비금속 광물과 화학입니다. 이거 2차 전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이 서비스 업종인데, 서비스 업종은 네이버 같은 거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뭐 그런 종목들 최근에 어렵지만 길게 보면 그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도 한 10여 년 동안에 연평균 1%밖에 못 올랐는데, 그 안에서 그거 아웃퍼폼한 종목도 한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시면 중국 영향력이 적은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중국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주가에 투영이 된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샥을 받는 거는 2008년도 리먼이 파산했던 것처럼 중국이 금융위기로 간다. 그러면 전 한 번 더 우리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안 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의 투신사들의 손실 이런 거 나오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가졌던 모기지 관련 손실보다는 규모가 적고요. 네. 또 2008년도는 워낙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죠. 구조화가 예. 되다 보니 손실의 규모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구조는 좀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심각한 어떤 위기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는데, 어쨌든 중국이 부동산 말고 그럼 뭘 가지고 성장할 거냐라 그러면 이것이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만성 질환 아닌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그 장벽이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레벨 다운 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의 통화정책 FOMC 여쭤보고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은 그럼 올해 9월, 11월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장에서는 9월은 동결, 11월에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다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는 것도 막고 싶거든요. 근데 이 절묘한 균형이 되는 심각한 침체도 막고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거론이 되는 중립금리인데 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다 보면 주식시장처럼 경기에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주식시장의 반응도 보고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후행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과거에도 금리를 올리다 보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큰 탈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방은행을 비롯한 어떤 은행 쪽에서 걸리는 부담이 지금 너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재정 지출을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정부가 과열을 만들지 않는 건 중요한데 금리를 오르는데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아낄 것 같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9월에 동결을 하고 또 11월까지는 뭔가 또 이제 우리가 긴축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는. 그래서 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가 정말 연준이 이것저것 안 보고 금리를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는 구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입으로, 구두로 조정을 하는 네. 그런 구간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9월, 10월, 11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거시 환경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뭔가 또 어쨌든 물밑에서 기업들은 변화에 그다음에 네. 세상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AI고요. 엔비디아가 첨단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도체가 있고 뭐 또 빅테크들이 여기 뭐 다 달라붙어 있는데요. 예. AI의 성장 모멘텀, 주식시장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참 놀라운 네. 자기들도 좀 놀랍다라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생긴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엔비디아의 경우는 주식이 뭐 싸지는 않죠. 이제 뭐 실적 기준은 PER이 한 50여 배 정도 되니까. 다만 이렇게 비싼 주식의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높더라도 사실 PER이 30배나 50배나 높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비싸더라도 계속 가는 거고 이것이 어떤 기대치를 미스하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AI발 한국의 반도체도 결국은 저는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쪽이 뭔가 성장의 동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 유관된 쪽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게 되면 비싼 주식이 더 갑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9월 연말 아니더라도 싼 주식을 내가 사가지고 내 돈 가지고 1년 반, 2년 기다려서 벌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짧게 보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혹은 매크로가 성장을 못하게 되면 싼 주식들이 잘 안 됩니다. 싸면 싼 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에 걸리고 규제 걸리고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 흠이 가려지면서 싼 주식이 리레이팅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어떤 꿈을 이것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될 수 있는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네. 비싸 보이는 주식들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좀 더 집중화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앞으로 성장주가 그럼 됩니까? 저는 네. 가치 투자자들에게 네. 굉장히 또 어려운 시간이 네.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의 향후 주도 흐름은 누가 지금 테마주들이 워낙 기승을 부리고 지금은 개별 장세이긴 합니다만 그런 장이 있고요, 그죠? 또 주도주가 가는 장이 있고 쉬는 장이 있고 어쨌든 시장의 핵심적인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금리 환경이나 중국 상황이나 내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는 뭔가요? 글쎄요, 지금 저는 그 연말 정도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네. 짧게 움직이는 예.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뭐 언제 오를 거냐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을 늘려서 본다 그러면 이 가격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뭐 그 반도체 주식들이 그래도 하방 리스크와 상방 기회를 생각하면 좀 기회가 있어 보이고요. 또 제약 주식들도 굉장히 그래도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약주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9월이나 아니면은 뭐 짧은 기간에는 이런 류의 주식들보다는 조금 시장이 테마주나 그것이 뭐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좀 비싼 주식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될 것 같고 내 돈 가지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투자자라 그러면 저는 반도체와 제약 같은 것들이 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적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순서가 막 바뀌어서 죄송해요, PD님. 흐름대로 오직 가는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피터 린치 이후에 주가의 실적의 변수라는 게 자리를 좀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뭐 좀 낮아진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정도였나요? 근데 3분기도 그렇게 썩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전망치들이 막 올라가지는 네. 않대요. 전체적으로 올해를 볼 때 예. 이것이 전약 후강 이건 이제 뭐 주가도 그렇지만 매크로 사이클, 기업 이익 사이클도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크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좋아질 여지는 있는데 한 달 전에 봤던 것보다 3분기 상장사 이익 전망치가 한 10% 정도 낮아지고 네. 있거든요. 이게 다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주식이 지금 뭐 PER이 한 10배 정도 되니까 애널리스트이 보는 그 실적 추정치보다 조금 후퇴, 뭐 한 20% 정도 감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레벨이 많이 다운되거나 일 것 같지는 않은데 올라가는 동력이 실적 가지고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뭐 좀 탄력적으로 온다면 실적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뭐 연준이 저 의견과는 다르게 네. 굉장히 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건 뭐 그런 좀 금융 여건이 좀 주가를 결정하는 팩터일 것 같고요. 그걸 확인하고 사도 될까요? 늘 확인하면 늦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뭐 아주 유의미하게 주식을 꼭 살 정도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러기라기보다는 사실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요. 예. 뭐 그런 정도 흐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9월 장세는 전반적으로 아까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증시가 이제 장기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라는 구조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제가 느끼는 정황은 뭐 9월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도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제한적인 등락 장세를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트레이더들은 투자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약간의 좀 순환매 혹은 테마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워낙 뭐 정신없는 테마들이 생겨났다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쪽의 아이디어나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테마주가 예. 저 같은 사람의 감으로는 사격을 하는데 예. 타깃이 막 움직이는 타깃을 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이 안 오르더라도 네. 그거는 배당을 받고 뭔가 이제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소외된 주식이라도 한국에서는 한 2년 반에 한 번은 뭔가 이제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뭐 이제 실증적인 통계도 있는데 테마주는 그 움직이는 타깃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한 번 잘 팔고 나오지 않으면 그건 뭐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늘 시장을 보면 2배 나는 종목, 3배 나는 종목은 있지만 그걸 내가 좋은 가격에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세는 남의 시세라고 생각을 해야지 네. 그걸 쫓아가면서 내가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자극적인 걸 쓰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초전도체가 어떻게 좀 물어볼 텐데 전화 끊으셔야겠네. 그럼. 모른다 그러죠. 뭐 실제로 모르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사실은 빅테크나 기술주들이나 이제 혁신에 뭐 부정하고
수 없는 게 부저 혁신의 아이디어들을 미국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가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전에 이제 애플 이어서 테슬라가 신화를 한번 썼었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식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좋은 전략인지, 그다음에 또 국내 시장 좀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세상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네.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좀 다른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아는 자유교역이나 뭐 경쟁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미국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 주식을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투자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 맞출 수도 있지만 내 돈 가지고 사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뭐 검증이 된 투자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식의 투자가 뭐 6개월, 1년 내에 좋아질 거냐 그건 잘 모르지만 내가 엄한 것 집었다가 틀릴 수 있는 리스크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좀 싼 주식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또 투자 자세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9월을 맞이하면서 주변 정황들과 함께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